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내 불출마 요구에도, 거기에 봐줘서 약간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송파갑 출마 요구에도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집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당에서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음에도 끝까지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의 방침에도 또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는 무언가 믿는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서 저러는가 봅니다. 벌써부터 자신의 절친이자 지역구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패밀리들이 임종석 일병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동참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당이 흔들리도록 고의로 저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며 상황이 밀려서 험지 출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온당치도 않고 늦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양산에서 만나서 명문정당을 얘기했잖나. 하나가 되서라며 이게 파괴되면 큰일 나는 거다.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것이라며 명문정당 드립을 쳤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도 명문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산다라며 그 한 방편으로 임종석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문제를 긍정 검토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해찬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닌 한 민주당 관계자의 익명으로 한겨레에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친문 쪽이 이해찬의 이름까지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임종석은 이처럼 한 달 넘게 욕심부리면서까지 출마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리사욕으로 인해 언론이 민주당을 흔들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요직은 다 차지했으면서 저렇게까지 욕심부리고 윤석열 심판 여론마저 흐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을 비롯한 친문들은 정권 빼앗기는데 큰 역할을 한 패족으로서 뭐 잡고 반성하고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도 모자랄 판국인데 자기들이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하겠다고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임종석을 만약에 공천 줄 경우 그 리스크는 셀 수도 없이 많아 보입니다. 도리어 총선 패배를 불러올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로도 보입니다. 윤석열과 내통한 것으로 아주 의심되는 노영민도 컷오프가 아닌 경선에 붙인 것도 리스크인데 임종석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정작 총선 잘못되면 자신들은 하나도 책임지는 건 없이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 덮어씌우고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이나 쓸 텐데 말입니다. 임종석을 공천에서 반드시 날려야 하는 9가지 이유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지지율이 80%대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한때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었던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진영과 상관없이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세운 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니 대체 남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권만도 한참 못하다는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힘들게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꿔놨더니 도리어도 재앙으로 돌아왔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검찰 언론은 개혁하긴커녕 도리어 그들의 세력만 더 키워졌고 그토록 염원하던 세월호 진상규명은 거의 손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법개혁이나 재정개혁, 사학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등 어떤 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초기 큰 기대를 갖게 했던 남북관계도 도로아미타불이 됐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거의 지역 갈등뿐 아니라 세대 갈등, 성별 갈등까지 더욱 부각되며 사람들 사이가 더욱 서먹해지지 않았습니까? 임종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이 고공승천할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시기 동안 한 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일각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하나라고 띄워주니까 그 인기에 취해 자기 정치하려고만 했을 뿐 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의 선글라스 사건, 그거 하나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임종석은 비서실장 시절 마치 권력 2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강원도처럼 비무장지대를 실천하면서 의전을 받아 마치 비선 실세가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군복무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국군 통수권자처럼 행동했다는 구설수였죠. 그랬던 임종석이 전면에 등장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무기력한 부분이 다시 회자돼 중도 무당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며 국힘 지지층 결집만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8.6 운동권의 상징처럼 꼽히는 것과 함께 민주당을 낡고 꼰대스러운 정당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한동훈과 국힘은 높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희석시키려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즉 임종석이나 우상호, 이인영 등을 겨냥한 거라 할 수 있는데요. 한동훈 등은 저들 운동권 출신 세력보다 자신들이 더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임종석이나 우상호, 이인영, 윤호중 등 소위 8.6 운동권 세대는 2000년쯤 김대중 정부 시절 영입된 새로운 인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저들은 30대 중후반으로 젊었었죠. 그러나 저들은 벌써 20여 년 넘도록 정치권에서 주류로 머물며 계속 공천을 받았고 완전히 고인물이 됐습니다. 우상호나 이인영, 윤호중 등은 벌써 한 지역구에서만 6번 연속 공천을 받았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한 지역구에서 군림하다시피 하며 4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당내 요직도 다 맡아봤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한 지역구에 머물며 계속 공천받는 이들을 보면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신인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취업 등을 위해 밤낮으로 스펙 쌓기에 고된 청년세대 입장에선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싸웠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말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한참 흐른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임종석이나 우상호, 이인영, 윤호중 등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댁들은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는가요? 평생 자신들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의당에서 절대 실세로 아직도 군림 중인 심상정과 댁들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현 총선의 가장 중대한 이슈인 윤석열 심판 여론을 흐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하려면 댁들의 퇴장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의 개인 리스크들입니다. 임종석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서울 성동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종석은 이후 임명됐던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공천 역시 내려놓으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임종석의 대타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급히 공천된 바 있지요. 이후 항소심 판결에선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종석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최근에도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종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이 지난 2019년부터 살고 있는 서울 평창동 자택이 임종석과 호영호재하는 동양사업가의 소유라며 국민의힘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임종석이 사는 평창동 자택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테레홀딩스의 오너가 김동석 회장인데 김동석 회장이 다른 회사인 IT에너지가 임종석의 고향인 전남 장흥군 한국서부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즉 평창동 집이 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대가성으로 제공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물론 임종석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 중입니다. 또 임종석은 딸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년 전부터 구설에 휘말려 오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19년 1월 재산을 약 6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데요. 그 무렵 그의 딸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임종석의 딸 임모 씨는 미국 시카고의 유명 디자인 스쿨에 유학했는데 해당 학교의 학비는 한 해 7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즉 임종석 딸에게 드는 돈만 연간 최소 억 단위란 얘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유학 비용은 임종석 부부가 버는 돈으로는 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임종석의 재산이 그 이전보다 증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임종석의 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은 기본이요. 팔찌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유학 중에도 꾸준히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이런 호화유학을 하는 데 있어 그 돈은 어떻게 됐던 것인지 임종석이 번 돈과 재산 내용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임종석은 구체적 해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임종석이 공천이라도 받는 날엔 해당 의혹은 더욱 알려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 역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선 판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들에 대한 어떠한 반성 없이 그저 문재인은 잘했는데 윤석열은 못하고 있다는 그 사고에 갇혀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석고대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변명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2022년 3월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아픔과 실책이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그 위기 속에서 경제 발전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임종석은 또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45%에서 47%로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라며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회피했습니다. 임종석의 이 같은 시각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묻지마 정권심판론이 그렇게 높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기억나는 공약 같은 거 없이 그거 하나만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즉 묻지마 정권심판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선전했던 겁니다. 코로나 방역 초기엔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으로 찬사받긴 했지만 역시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었으며 영업 제한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외면한 어두운 부분도 크지 않았습니까? 정권 말기 지지율 40%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결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지지율이 나왔다 한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친문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방해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끝까지 거부하며 찔끔찔끔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캠프가 문재인 정부와 일정 부분 차별화하려는 것을 가로막아 정권 심판론을 뒤집어 씌웠고 선거운동 역시 덮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골프 치다 걸린 이광재와 박재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현재 민주당 내부 분란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임종석이 한 달 넘게 때를 쓰고 친문 세력들이 임종석 일병 구하기에 나서면서 마치 민주당 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언론이 왜곡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짜는 언론 플레이로 이재명 흔들기를 연일 해대고 있지요. 이제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이나 전직 국회의장들까지 나서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의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부겸은 전직 국회의장인 임채정 김원기와 논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저들의 저런 행위들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공천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친명 인사들까지 경선 치러보지도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사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왜곡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정작 지금 적지 않은 친문계 현역 의원이 그대로 단수 공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임종석 구하기에 나선 친문 세력들의 이재명 흔들기로 인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각종 막장 행위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이재명을 수시로 물어뜯으며 무지함을 드러내고 지지층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수시로 드러냈다는 점에서입니다. 임종석은 지난 2021년 초 SNS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이재명이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시비를 걸고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피아들처럼 두텁게 타령을 하며 선별 지원으로 일관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작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놓쳤으며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려가면서까지 대폭 지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찔끔찔끔 주는 척 마는 척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약 올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가 증명된 명백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무지함을 드러낸 꼴이었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2021년 11월경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매듭에 내에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이라 하며 이명박근혜 석방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은 주제에 박근혜를 풀어주며 유가족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고 허탈케 했습니까? 임종석은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이나 송영길 등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염치 없는 행동에도 정작 본인들은 반성 성찰이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등 뒤에서 비난이나 해댔지요. 자신이 요직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배척받고 탄압받기나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 등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방이나 일삼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이유로는 임종석이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란 점입니다. 임종석은 16대 17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고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선 공천을 받았으나 앞서 언급했듯 보좌관의 금품 수수권으로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내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은평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당시 이명박의 좌장이었던 이재호를 잡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 신인이었던 강병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됩니다. 자신이 훨씬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허무하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정치 신인에게 허무하게 패한 전력이 있는 그가 과연 본선에 나간다고 경쟁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비호감 이미지까지 많이 박혀 투표와 의향까지 줄어들게 하는 마당에 8번째는 임종석이 그동안 수많은 공직을 맡아왔지만 능력을 보여준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임종석은 재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맡아왔으나 대체 무슨 업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공직에 있었으면서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요 자리에 있으면서 한 게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한 선글라스 시찰 사건 외엔 기억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9번째는 임종석이 20년 넘게 몸담은 중진 정치인이면서도 최소한의 희생정신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요직까지 맡는 등 혜택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손해보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공천이 분명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약간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으나 임종석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본장은 지난 2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임종석의 행동을 두고 고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지역구 찍어서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한다는 거냐, 중구 성동구에다 무슨 성을 쌓았느냐라며 노이 슈반스타인성 쌓았냐, 자기가 디즈니냐, 디즈니 왕자도 아니고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은 하다못해 국민의힘은 김태호도 가라고 하면 가고 서병수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송파 쪽도 할만하다. 과거 민주당이 당선된 경력도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윤석열 총장 임명이라던가 부동산 정책 실정에 책임 있는 분들은 출마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당에서 저 정도 배려해줬으면 가야 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임종석에게 공천을 줘선 안 될 이유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총선 결과에 정치 생명이 달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총선 결과엔 어떠한 책임도 안 지려고 할 임종석이나 친문 세력들이 저렇게 나서는 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스트레스입니다. 저런 고약한 태물 정치인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민사랑님, 서복님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